때문에 정말 식당 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곱창이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요즘 추가 못해요. 추가가 안 돼요? 네, 추가가 안 1인분만 된 주고? 그 모듬 시키면 무조건 나오는데요. 근데 따로 곱창 시키면 안 준대요. 곱창 너무 품절이라서. 곱창 생산자 연합에서 이렇게 뭐 상패라도 저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될 네,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곱창 예, 대사. 아, 그랬대요? 네, 곱창. 이게 굉장히 방송 나간 이후로 예. 배로 증가가 되면서 예. 쌈 갑자기 받았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곱창은 고맙다고. 정말 싼 음식이었잖아요, 내장은. 네. 지금은 잘 안 상당히 먹으니까. 비싼 음식이죠. 근데 심지어 곱창이 저는 그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유년을 보냈는데 저희 집이 그 식육점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춘천 중앙시장 한가운데가 좌판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순대 만들어서 파는 곱창하고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서 이제 소를 도축해서 돼지나 이렇게 도축해서 저희 가게 가져오면 할머니들께는 사실은 뭐 대창이나 이런 거 그냥 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서비스로. 그거를 갖다가 그 수도꼭지를 꽂아가지고 안에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피하고 예. 그다음에 야채 이런 걸 직접 갖다 만드시는 먹으라고. 예, 예. 제가 그거 도와드리고 얻어먹고 그랬었거든요. 순대. 아, 순대 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순대. 제 친구가 가출을 했는데 중학교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순대집 앞을 지나면 참을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탈에 지어서 쌓여서 네, 네. 김 하나로 들고 뛴 거예요. 혹시 뛰어가지고 근데 걔가 그 순대를 들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울어? 너 그동안 정말 굶었구나. 안 된 녀석 그랬더니 아니야, 뜨거워서 화상 입었어. 그래서 운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그 순대를 들고 울고 있더래요. 아,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대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간식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싸고 맞아요. 우리 하나도 어릴 때는 그죠. 당면 제조 공장에 부스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받아다가 순대를 만들면서 값이 싸진 거예요. 되짚히는 그런 게 우리가 순대를 싸게 먹을 수 있었던 우리 음식 문화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 저런 부산물 와, 돼지 부속고기. 순대 이렇게 하면 같이 막 썰어주잖아요. 저런 게 이제 우리가 가난한 서민들, 노동자들 저런 음식을 먹고 맛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내장 거쳐왔던 좋아요. 거예요. 저것이 없었으면 기름기를 먹을 기회가 상당히 없었죠. 그러니까 돼지라는 건 결국 산업의 세례예요. 우리가 돼지 생산량을 갑자기 늘린 게 아니라 원래 집집마다 이렇게 한두 마리씩 길렀잖아요. 네. 옛날 통계로 보면 12 이상 기르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몇 마리씩만 길러요. 그러니까 잔치에 쓰고 시장에 나오면 돼지고기랑 소고기 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돼지값이 되게 싸져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사료용으로 다량의 옥수수, 뭐 콩깻묵 그런 게 들어오면서 콩깻묵 먹이면서 사료가 많아지니까 돼지를 많이 칠 수 있고 또 일본에서 또 수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돈가스나 히레가스라 그러죠. 등심 안심을 갖다 팔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생기면서 도시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게 순댓집. 그다음에 족발집. 네. 족발 맛있어요. 족발도 부산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밥. 맛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서 서민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도시의 노동을 떠받치게 되는데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감자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옛날에는 감자탕이란 요리가 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감자탕집이 생기는데 그건 돼지뼈가 싸게 유출이 되면서 거기다 감자 넣고 맵게 양념해서 MSG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크게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음식 문화라는 것은 결국 외부의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 내장은 우리가 일본의 교포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호르몬. 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죠. 호르몬에서 돼지나 소의 내장을 먹는데 이건 이제 길에서 파는 돼지 간 구이 이런 겁니다. 값이 싸요. 하나에 뭐 한 꼬치에 700원 이렇게 받아요. 옆엔 호르몬으로 국수도 말아 팝니다. 우동으로. 호르몬이란 말이 표준어는 호르모노. 근데 오사카 사투리 호르몬 그러면 그 버린 것이란 뜻이랍니다. 버린 것. 네. 그래서 고기는 좀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내장을 버리니까 우리는 내장 먹는 법을 조선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교포들이 그걸 만들어 손질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일본의 야끼니쿠라고 하는 불고기집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바로 오사카 교민들인 거죠. 아, 근데 거기에는
우리 정치사에 아픔이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선과 일본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무장해제 시키죠. 조선인이기 전에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선인이면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 귀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 가지가 이거 있습니다. 귀국해봐야 먹고 살 게 없다. 네. 둘째, 여기서 일본에 살면서 조금 돈과 재물을 조금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돈도 일정량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미군이. 그다음에 물건도 킬로그램을 정해놓고 못 가져가게 했어요. 재산을 버리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사카 제일독보 사회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 전까지는 일본의 국적을 받고 식민지였으니까 살 수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갑자기 난민으로 만들어버려요. 국적은 조선인데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기죠. 근데 옛날 조선인,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조선이라는 국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주기 시작한 건 한일협정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런 식당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사카에 내장 구이집을 하는 우리 동포가 많아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너무나 국력이 힘이 없어서 사람이 끌려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 일본도 책임 안 져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내장구이의 역사가 퍼졌고 일본 전국에 불고기집, 내장구이집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했다는 걸 잘 모르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유럽도 내장구이의 역사가 있어요. 네. 제가 시칠리아에 갔는데 저런 음식을 팔더라고요. 저게 뭐냐면 내장 버거예요. 소의 허파죠? 예, 소의 허파, 심장 이런 걸 잘라갖고 샌드위치 안에다 넣어서 궁금하다. 햄버거 맛이. 빵에다 먹는 거예요. 값싸게. 맛이 궁금하다. 난 저런 거 못 먹어. 원래 유럽에서 내장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 국가가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게토라고 하는 별개의 집단 거주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서 처음 먹기 시작했던 게 바로 소, 돼지의 내장이에요.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같은 걸 넣고 조립니다. 그런 요리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걸 제가 이탈리아에서 배워서 한국에서 처음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식당에서 소 내장을 팔은 최초의 인간이 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황당했어요. 양식당은 스테이크 먹는 집이잖아요. 소 내장을 갖다 주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죠. 지금은 그렇게 파는 양식당이 조금 생겼어요.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내장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던 최후의 식량이었던 거죠.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장은 정말 고마운 음식이죠. 국떡이란 말 아세요? 국떡? 저기 저 그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떡볶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왜냐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네, 딱 들으면 알죠. 그럼 가시는 데 있어요? 좋아하시는 거? 저는 전국에 숨은 떡볶이집 있죠. 학교 앞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곳. 특히 저기 최근에 간 데가 인천 저기 남동공단 안쪽에 있는 떡볶이라고 있어요. 예. 그냥 이게 스댄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그냥 퍼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그걸 다 꿰고 투박한. 계시는구나. 아 저는 뭐 완전 떡볶이 매니아죠. 부산 광안리에 쌀떡 떡볶이. 아 그쵸.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 다 먹어. 저는 다 먹어봤습니다. 떡볶이. 와, 완전 매니아.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부럽다. 어느 게 더 맛있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맛이 다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좀 약간 허름한 집에서 하는 전통이 있는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집에서 먹으면 괜히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떡볶이 집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국떡이라 그러죠. 국민학교 앞에 떡볶이. 지금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국민학교였으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장사하다가 좀 장사가 되거나 그러면 걷어치우고 식당을 차리시거나 다른 걸 하지 그걸 계속 하지.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국떡집을 찾아보는데 40년 정도 되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안 합니다. 40년이면 예. 오래 버텼죠. 그 저희 제가- 때는 그 문방구에서 그렇죠. 문방구에서 샵인샵 그 앞에 놓고 개념으로 아, 표현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샤베니샤. 그건 또 동시에 스탠딩 바였어요. 예. 아우, 고급지다. 근데 그 떡볶이가 나온 유래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원래 떡볶이는요. 우리가 궁중 떡볶이란 말 쓰죠. 예, 예. 군중 궁중 떡볶이. 간장 떡볶이. 간장. 예, 간장. 맞아요. 간장, 소고기, 버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가나 귀족, 그러니까 양반들, 부자들이 먹는 떡볶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신문을 보면요. 떡볶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설날 지난 무렵에 기사가 나요. 남은 떡 처리하는 법. 그 조리법을 잘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비싸요. 소 양지머리 한 그. 표고버섯. 표고가 지금 싸지만 그때 아주 비쌌어요. 표고 뭐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파 뭐 이렇게 해서 떡을 이렇게 썰고 가래떡 남은 걸 잘 썰고 물에 불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국떡은 미국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미국이 떡볶이를 만들어요? 미국의 떡 아니죠. 아니죠. 근데 미국 때문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예? 예, 미국이 한국 전쟁을 하고 한국이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국으로 봤죠. 그러면서 수많은 자기네 병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거기서 많이들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도 없고 전쟁이 나면 농사 질 사람 없죠. 남자들 다 군대 끌려가고 농토가 황폐되고 북한이 점령했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1954년도에 미국 의회가 결의를 합니다. 공법 480항에다 해서 도장을 찍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남는 잉여 농산물, 미국의 농산물을 쌀이든 무엇이든 제3국에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한다라고 도장을 쾅쾅 찍어요. 거기서 우리가 밀가루를 싸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표 밀가루, 무슨표 밀가루, 원조 밀가루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누군가가 처음에 이미테이션 떡볶이를 만든 거예요. 원래 떡은 굵은 가래떡으로 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공장 고추장이 나와요. 원래 고추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매주도 쓰고 해야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국산 싼 밀가루 있는 그거 갖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섞어서 당화시키면 싼 고추장이 돼요. 그걸 넣고 그 떡을 넣고 해 먹어봤더니 이거 은근히 맛있네. 야 이거 팔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굵은 가래떡 기류로 하니까 스탠딩 바에서 이렇게 먹으면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오래 익혀야 되죠. 그래서 밀가루 떡 만드는 아저씨가 야 그러면 빨리 익을 수 있게 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떡은 보면 얇아요. 네. 얇게 만들어서 넣으면 양념에 넣으면 1, 2분이면 다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먹어요. 빨리 익혀야 되죠. 회전. 근데 저희들 그때 유행한 게 접시에 담아서 주면은 앉아서 먹는 아이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네. 여유 없는 애들은 서서 먹는데 서서 먹는 애들은 10개 먹으면 한 8개 값만 내요. 왜냐면 아주머니가 좀 봐주는 거예요. 한두 개 더 먹고 몇 개 먹었냐 셀 수가 없어요. 띵 둘러서서 막 집어 먹는데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떡볶이 역사죠. 그래서 국떡이 성장한 거고 지금도 떡볶이 브랜드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국떡이에요. 국떡 베이스에서 바로 출발한 거죠. 요번 여름에 가장 히트쳤던 음식이 뭔지 아시죠? 냉면? 예, 냉면. 냉면. 네네. 냉면이 어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드롬처럼 돼 있어요. 또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멀다가만 안 돼갔구나. 패러디도 엄청나게 나왔을 정도로 냉면이 크게 히트를 쳤어요. 이 선생님은 냉면하면 어떤 이미지 생각나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사실은 요리를 하셨어요. 예, 양친다 다 음식을 하셨는데 냉면이 아버님 주특기 중에 하나셨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기억하는데 창원에서 그때 식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 여름 방학 때는 아버님 도왔어요. 그 제면하는 방법에서 반죽 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기계에 넣어갖고 누를 때 굉장히 전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전자동 시절에 아닌 시절. 아닌 지금 시절이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때는 사람 힘으로 다 해야 그 되니까. 냉면을 짠다 그랬죠. 전문 용어로. 예.
근데 그 육수 내던 것도 기억이 나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뼈를 넣고 거기다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붉은 쇠 덩어리를 달고 갖고 그걸 집어넣어 순간적으로 집어넣어서 잡내를 갖다 없앴던 그 그게 기억도 진주냉면이 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요. 네, 네. 쇠를 넣어서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 저는 그래서 그 신성한 냉면에 가위질하는 걸 저는 절대 반대하면서 가위질하는 사람 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냉면은 어디까지나 앞니를 끊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야? 근데 냉면이 외국인들의 혐오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앙케이트 조사하면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 맛을 이해할 수 없다고. 평양냉면 같은 거. 중국에서는 차갑게 먹는 면은 비냉, 예. 비벼서 먹는 냉면이 깜拌면. 있어요. 네, 그죠? 깜拌면. 예, 깜拌면. 그 사천 요리, 호남 요리 다 있어요. 예. 근데 물냉 상상도 물냉은 안 못했어요. 드시죠? 예. 네, 한국에 오고 나서 물냉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에 그 맛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 중국 시장에 가면 중국 냉면에서 냉면. 파는 거 네. 그건 뭐예요? 비벼서 아니요, 그 거기에 국물 있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한국에서 만든 거죠? 이게 한국의 화교 요리사들이 그렇죠. 예, 중국집에 여름에 중국집에 잘 안 오니까 더운 음식을 파니까 맞아요.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창조해낸 거예요. 아, 그럼 진짜 퓨전. 중국 냉면이 예, 아니에요? 예. 네, 퓨전. 중국 냉면은 퓨전. 원래 중국 냉면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냉면이 중국 냉면 이름 붙여서 만들어 파는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냉면을 좋아했다가 이제 좀 싫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무슨? 아,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왜요? 일이 있었어요? 냉면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아니 저 이태원에 저기 면이라고. 네. 아, 매운 냉면 파는 집. 예, 매운 거. 예, 예, 예. 전 매운 건지 모르고 이제 그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매워 막 짜증 날 정도 매워가지고 얘가 그런데 짜증나는 제 모습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또 짜증 나가지고 화를 내고 또 이 친구 왜 화를 내냐고 화를 내고 뭐 이러다 화 내다가 결국은 이제 냉면집 앞에서 해줬어요? 정말 그때 이후로는 안 만났죠. 아리야 냉면이야. 그렇죠. 냉면 때문에 싸워서 네, 그래서 헤어져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냉면을 보면 이상하게 안 땡기더라고요. 측은하다. 이희진 씨는 냉면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면으로 된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저 원래 어렸을 때는 비빔냉면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약간 30대를 지나오면서 물냉면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술을 마실 때 안주가 물냉면이 되더라고요. 그게 전담아. 아니, 진짜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밥도 되고 원래 술안주가 거진다 이렇게 양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근데 저는 그런 간이 센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냉면 먹으면서 반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이랬는데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는 비빔냉면을 안주 삼아서 먹는 사람도 보고 나도 시도는 해봤는데 너무 물냉면은 좋아요. 냉면으로 물냉면이래요. 해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네. 그 한겨울에도 네, 맞아요. 점심에 냉면집 가서 해장하고 위에 덜 부담스럽다고 매운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 해장은 이해 가는데 나 너무 창피해. 안주로 먹었다는 건 게. 시원한 국물을 마셔서 해장하는 거죠. 이 사진은 왼쪽은 일본 메밀국수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속초에 있는 함흥냉면집 하는 선대 어른이 옛날에 자전거로 배달하는 장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고개다, 고개. 서울이나 전국에서 저렇게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냉면은 배달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 치킨 시켜 먹을 때 그때는 냉면. 저 많은 걸 예.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저렇게 가져가는 엄청난 기술이 있었죠. 우리 자전거를 한 손으로 운전을 했어야 되죠. 근데 대박이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인천에 있는 어떤 냉면집에서 서울로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했다는 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한 손으로? 2박 3일 걸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전거로 네, 배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진짜다. 그 정도로 냉면은 배달 음식이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의 음식이에요. 특히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 함흥냉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디아스포라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민의 음식이죠.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해봐야 극히 일부분 상봉하고 하지만 갈 수는 없거든요. 냉면이 왜 민족의 음식이 상징처럼 됐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유교동란이 일어나고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남북한이 별도의 정보가 생겼죠. 그러면서 슬슬 군사 분계선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일부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냉면을 만들어서 팔면서 남쪽에서 살아오신 거죠. 그 옛날 평양 냉면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디아스포라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집에 저 월남하신 어떤 분이 이제 식당이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점심때 가보면은 너무 놀라는 게 거의가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로 자리가 꽉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가끔 울컥울컥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냉면집 먹고 있는데 옆에 군민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네.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월남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 고향을 가고 싶은데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냉면 먹었는데 말 수가 없어요. 전부들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더 쓸쓸했어요. 야, 이제는 고향 못 가는 건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나갔는데 제가 그걸 사진으로 꼭 찍고 싶었어요. 드시고 남은 상이 그분들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냉면 한 그릇. 내 스타일 아니다. 심하다. 평양이죠? 제 절대 가위로 자르면 안 되는. 근데 저 냉면집이 유명한 냉면집이 남대문에도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냉면집이 2층에 있어요. 그 집이. 그 밖에서 뭘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다봤더니 어떤 노인께서 오셔서 임자 냉면 한 그릇만 내려줘요. 그러시더래요. 그럼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무릎이 안 좋아서 이 경사가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긴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시니까 거기 그 다음에 또 더울 때 또 오시더래요. 냉면 좀 줘요. 그래서 갔다가 드렸대요. 네. 그 다음 해 안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오세요. 한참 있다가 어떤 뭐 중년의 부부가 와서 얘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달라니까 2층에서 일부러 갖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냉면을 너무나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꼭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이 그 마음이 찡하고 그 냉면 한 그릇 자기가 말아내지만 그것이 돌아가신 분께는 어떤 음식보다 그분을 위로해주는 음식이었겠죠. 그렇게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노인들이 특히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먹고 싶은 게 뭐겠어요? 냉면이죠. 냉면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음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전쟁의 기억, 그렇죠. 역사, 현대사의 그렇죠. 현대사의 아픔이 저 10,000원짜리 한 그릇의 국물에 700cc의 국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거 뭘까요? 명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명란은 그냥 얘도 한 정가 한 17번 되죠. 이게 보통 명란을 먹는다고 하면은 바쁜 거에 올려서 이게 먹잖아요. 그게 가장 간편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도 먹지만은 라면에 넣어서. 라면이요? 왜 이 좋은 재료를 거기다가 그거는 좋은 재료라고 해도 제가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는 좋은 거를 먹는 이유는 내가 맛있게 먹는 거지 그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라면을 끓여요. 이 라면을 끓이고 나서 불을 딱 끄기 전에 명란을 조금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명란 말고 저렴한 명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터지거나 해서 1kg에 2만 원씩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싸요. 1kg에 뭐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한 숟가락 넣어봤자 그거 몇백 원 안 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한 숟가락 딱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알탕라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맨 마지막에 좋아요.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숟가락으로 국물 먹지 않는 이상 몰라요. 맨 마지막에 찬밥 한 덩어리 넣어서 비벼 먹어요. 그때 비로소 이 명란의 맛이 치고 나오죠. 이렇게 군침 도는 방송을. 후쿠오카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후쿠오카 지하사부터 해갖고 어디 가다 명란 있잖아요. 명란이 원래 시작은 부산에서 그 동해안 라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일본의 대부분의 명란 회사들이 후쿠오카에 있는데요.
그 중에도 북구라고 가장 큰 회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공장 견학하고 체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체험장에 가보면은 부산에서 먹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자기는 부산에서 그거를 먹었던 거를 기억해서 재현을 했다라고 공식화 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왔고 우리에서 가공을 해서 가고, 그러니까 어묵은 살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임 대신 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그거를 먹은 거예요. 양념해갖고 몇 개. 그래서 그거를 맛보고서 이제 일본 가서 한 거죠. 그래서 가라시코 멘타이코라고 해갖고 매운 명란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후쿠오카 가면은 번화가 지하상가에 가보면은 명란 튜브에 든 것도 있고 뭐 명란 마요에서 파는 것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후쿠오카 외곽에 가면은 빵집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 일찍 가도 줄 설 정도로 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게트를 굽고서 거기에 명란하고 이제 마요네즈하고 양념을 해갖고 다시 한번 구워내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도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 명란 부산에서 하는 업체랑 서교동에 이제 빵이랑 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란의 밥이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이제 변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찾아가는 게 미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명란을 갖고서 파스타를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만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박찬일 셰프님의 명란구이예요. 옆에 있는 거는 사과를 당조림을 한 거고, 이때는 사과 크림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고기 먹듯이 이제 미디엄 레어로 겉만 이제 확 있고 속은 이제 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맥주 한 잔, 요거 하나 맥주 한 잔 먹다 보면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식재료를 기존에 봤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아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생선전입니다. 우리가 생선전 하면은 동태, 대구, 명절에 먹는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농어나 우럭, 광어 요걸로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광어, 우럭, 농어 회로 먹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전을 부쳐 먹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 아는 지인이랑 우리가 민어전 하면 최고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저는 아니야. 추석 때 지금 이 시기에 잡는 광어나 우럭 해갖고 전 부쳐봐 죽인다 했다가 술 먹다가 싸웠어요. 우리가 보통 명절 되면은 대구전 부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맛없어요. 왜 맛없냐면은 북대서양에서 아니면은 저기 오후축회에서 대구를 잡아요. 냉동을 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어요. 해동을 해요. 그 포를 떠요. 그리고 잘라요. 거기에다가 글레이징이라고 해갖고 수분 피막을 씌워요. 근데 이게 수분 피막을 얼만큼 씌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많이 씌우게 되면 전을 딱 붙이고 나면은 이게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을 되면 전어가 들어오잖아요. 12월 때 되면 대구가 들어와요. 산란을 하러 거제 외포항하고 진해 용원항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만한 거 민어를 따진다고 하면은 한 몇십만 원 하잖아요. 대구 이만한 거는 한 7, 8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요거를 전을 한 이만큼 두께로 갖고 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전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되게 맛있어요. 겨울 되면은 한번 대구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계속 술 생각이 나요. 이게 그 추사 김정희 편지인데요. 민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허균 선생님하고 김정희 씨는 그 조선시대 알아주던 미식가라고 해갖고 얼마나 미식가였냐면은 조선의 탐식가라는 책까지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민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즐겨 찾았던 그런 행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어를 지금 소개할 때 보면은 여름 보양식의 최고고 선어의 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민어가 최고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죠. 그래서 영양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민어과의 생선에 이제 조기 있고 이제 민어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보양식인가? 조기하고 민어랑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르겠구나 했는데 비슷해요. 얘가 보양을 할 만큼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전에 팥이란 말이 있었어요. 팥이가 뭐냐면 큰 장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음력 4월, 5월, 6월 되면은 모든 배들이 영광서부터 부안 사이에 모여요. 왜냐면은 4월에 조기 파시가 끝나고 나면 민어 파시가 열린다거든요. 그랬던 민어가 갑자기 왜 귀한 게 됐지 보니까는 남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는 민어가 좀 많이 잡혔어요. 우리가 횟감으로 최고로 치는 거는 키로당 한 7만 원에서 15만 원. 그물로 잡은 것들은 키로당 2만 원, 3만 원까지. 작년만 해도 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1960년대 가격을 보면은 민어 한 간에 1,800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만 5천 원 정도? 한 관이면 4kg예요. 그리고 참돔이 똑같은 가격.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뭐냐면 남자 와이셔츠. 그거는 2,000원. 이게 뭐냐면 양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많이 잡혔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비싼 게 능사는 아니에요. 추억과 연결된 음식도 있으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길거리에 리어카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지포를 팔았는데 네.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그 기계에 넣어서 땅 하면 이만큼 커지는 커져서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지포가 굉장히 그 맛있었고 유행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짜장면이요. 네, 짜장면. 그렇죠. 아니 그 어렸을 때 네.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네. 국민학교 때 8과목 이렇게 시험을 네. 봤는데 8과목에서 5개를 틀리면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주겠다. 아. 근데 옆집에는 먹었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진짜 그 5개만 딱 틀린 채 집에 가져가서 시험지를 보여주고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뭐 녹화를 하든 무슨 방송을 하든 간에 뭔가 제 자신한테 칭찬할 일이 있으면 네. 꼭 짜장면을 먹게 돼요. 근데 어머니는 안 드셨죠, 짜장면? 어머니는 짜장면 안 드세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사실 별거는 아닌데 너무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입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뜨거운 피자를 시켜주셔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해서 먹었는데 진짜 나왔어요. 피자를 먹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감기만 걸리면 자꾸 그 피자땡에 그 콤비네이션 피자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김상중 씨도 있으시죠? 예. 저한테 추억의 맛거리는 찹쌀떡입니다. 그럼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결혼식장을 갔다 오면 지금처럼 이제 그 밥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꼭 하객들한테 찹쌀떡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먹었던 찹쌀떡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찹쌀떡을 저는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지금 좋아하는 찹쌀떡은 순천에 가면 혈당이라는 찹쌀떡 집이 있습니다. 192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대째 찹쌀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명절 때 되면 제가 주문도 하고 지인들한테 그 떡을 이제 제가 주문해서 선물을 하거든요. 방송 나가기 전에 이것도 받으셔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영관님이 직접 잊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관님이 직접 잊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런 그 거는 뭐가 있는지. 지포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살림살이가 이렇게 넉넉치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엄마가 부평시장을 가면 쫄래쫄래 쫓아가죠. 그러면 지하가에 지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맨날 안 사주거든요. 어쩌다 한번 10번 쫓아가면 한 번 사주는데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산지를 다니다가 지포가 왜 다 얇아졌지? 이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포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면은 그때 당시 기억에 났던 맛이 아직까지 내가 못 찾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생산자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MSG하고 단맛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지포라는 거는 그런 게 없이도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걸 좀 빼고 표고버섯을 넣고 매실액으로 약간의 신맛도 주면서 이제 만들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예요. 하나에 3,000원, 4,000원 할 정도니까 지포 하나에. 맨 처음에는 매장에 까니까는 욕만 먹고 안 팔리는데 저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하나 드셨던 분들이 소문을 내주고 또 소문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1년 지나니까는 재료되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좀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저한테 추억 속에 있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약과요. 약과. 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자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저라면서도 약과만 쳐다봐요. 저걸 언제 먹나. 그래갖고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약과 공장이나 한강 판매장이 있으면 들어가서 사 먹어요. 예. 그러다가 생각이 딱 진짜 맛있어. 또 지나치는 거죠. 왜 이거를 제사 때만 먹지? 이거를 왜 평소에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담양에 가면은 한가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부터 그쪽이 조총이나 여수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가 공장이나 조총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생산자하고 얘기를 한 거죠. 맨날 세트로만 팔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팔자. 했죠. 그러니까 누가 먹겠어? 했는데 누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약과를 소포장으로도 팔고 육아도 이제 소포장에서 판 거죠. 진짜 먹고 한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저거는 깨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었어요. 네. 이 약과 같은 경우에도 개성식도 있고 뭐 담양식도 있는데 제 입맛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가장 어울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억의 절반은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추억들이 이제 제가 식품 재료 연구하는데 많은 이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죠. 딸이지만은 지금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 영화 보러 가고 그러면은 팔짱 끼고 뭐 손잡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는 왜 아빠랑 친해? 그러면은 맨날 같이 밥 먹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듣기 좋은 소리다. 그래서 식구라는 게 어떤 큰 의미보다도 진짜 좋은 말이고 윤이랑 저랑 이렇게 친해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잘 차려놔도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는 순간에 그거는 거지의 밥상보다 못 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윤희가 저를 친구처럼 될 수 있고 되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음식을 가지고 부녀가 굉장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었지만은 다른 거는 다 잊으시더라도 품종을 알자. 품종을 알아서 찾아보는 순간에 내 입맛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입맛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입맛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쩌다 어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쩌다 어른 전통주 시음회. 특별한 술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가져왔고요. 형이 너무 예뻐요. 이 술 같은 경우에 가목로라는 술이고요. 조선 3대 명주로 불리는 술입니다. 자, 그러면 진훈 씨에게는 이건 알코올 도수가 40도. 좋다. 이건 진훈 씨 거죠. 이건 진훈 씨 거죠. 조선 3대 명주라 불리는 가목로. 감홍으로. 근데 참 이럴 때 난감한 게 다 쳐다보고 있지. 그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먹어야 되는데 막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저기도 카메라. 선생님 그러니까 어디 여기 보고 마시겠습니다. 셀것 같은 도수가 높은데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이. 코를 이렇게. 고추는 힘들어. 알코올의 맛은 사실 그 혀 안쪽에서만 남고 이 코와 입 전체에는 그 오크향과 기본적으로 술을 만들어내는 그 그냥 과정의 향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수는 50도, 40도. 40도 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없네. 전혀 변화가 없었어 얼굴에. 이걸 드신 서양분이 조선의 위스키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여기서 혹시 저 진짜 네. 제가 정말 저도 술을 근데 술을 안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귀한 술이니까. 이 향을 맡아보면은 초콜릿 향과 헤이즐넛 향이 나옵니다. 한번 맡아보시죠. 먼저 향을 한번. 먼저 향을 한번. 네네. 들었다 놨다. 정말 네.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위스키 향이 나요. 위스키 향이 나죠. 진짜 다른 술가 계피, 진피. 계피구나. 네, 이 계피였구나 이 향이. 계피향. 맞아요. 계피향이 이제 향이 계피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살짝 단맛이 느껴진 게 뭐냐면은 용안육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열매입니다. 용안, 용의 눈 같은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조선시대부터 수입을 해서 여기 넣었던 거죠. 굉장히 고급 술입니다. 예, 이 술을 설명드리자면은 가람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잡기 위한 최후의 무기로 등장을 하고요. 별주부전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꼬실 때 용궁에 가면 감옥로가 있지 라는 느낌으로 또 보시네요. 이 두 번째는 만찬주인데요. 와인입니다. 영동의 포도로 빚은 화이트 와인인데요. 이 와인이 이번에 특별한 분의 건배주로 선정이 됐죠. 이방카인가? 이방카죠. 네, 트럼프도 맞죠? 술이에요? 이방카 트럼프니까 맞습니다. 네, 이방카 트럼프 한국 방한했었을 때 이것이 이제 만찬으로 쓰였던 것이죠. 디저트 술은 우리 향만 아니 향은 제가 향만 한번 이걸로. 네. 아주 달콤하네요. 포도향 말고 다른 향도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복숭아 향도 좀. 맞습니다. 포도비다 복숭아 향 느껴지고 살구 향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통 와인 소믈리에 이지연 씨에게.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 잡고 싶네요. 먹겠습니다. 들큰한 아이스바인 같은 그 끈적끈적하고 그런 단 술이 아니라 그 신맛. 그래서 뒤에 왜 셔벗 같은 상큼한 맛이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으로. 자, 단맛이었으면 안 일어났는데 신맛은. 네네네. 어디에 드려야 되나? 어디에 드려야 되나? 얼마 전에 시진핑과 김정은 국무장관의 그 만찬이 있었죠, 중국에서. 그때 나왔던 술이 뭐냐면 마오타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굉장히 그 소울 술이에요. 명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술인데 당시에 나왔던 그 술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억 원 뭐냐? 2억 원을 주고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년 전에 막걸리 붐이 막 일었어요. 어떤 한 양조장에서 굉장히 좋은 쌀과 좋은 방법과 그리고 이런 역사적 문화를 담아서 술을 빚었어요. 최고의 막걸리가 나왔다. 이제 막걸리 달라졌다. 매스컴이 막 엄청나게 그걸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국에 이 막걸리가 쫙 깔리게 됩니다. 쫙 깔리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왜냐? 일반 막걸리보다 200원이 더 비쌌어요. 막걸리에 200원이 더 높은 것을 우리나라 소비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막걸리인데 뭐. 저는 일본에서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일본 텔레비에서 막걸리 CM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일본 텔레비에서 막걸리 CM이 나오는 거예요.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니꼬리 막걸리 이 막걸리 막걸리니 아마야카사레요 이 막걸리. 우리나라는 농활해서 그리고 그냥 짠하고 꺽하고 크하고. 근데 이 막걸리 문화를 여성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일본은 바꿔가더라고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전에 한 잔. 그런 문화가 퍼져요. 그러면서 막걸리가 일본에 굉장히 한때 붐을 붑니다. 붐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 경제신문이 지정한 트렌드 7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 산케 신문이라는 유력 신문에서 이렇게
막걸리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아이보리 컬러다. 우리는 누리끼리 하다고 하죠. 그러다 두 번째는 저도수다. 도수가 낮다, 편하다. 세 번째는 생이다. 마지막엔 탄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케 신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걸로 인하여 일본 사케 시장의 부흥을 이끌어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늘 살균 처리했던 사케들이 생사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의 감미료를 당시에 2배로 넣어서 팔아요. 달아야 됩니다. 단 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잖아요. 질리잖아요. 음식하고 매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일본 사케 양조장들에서는 이 막걸리의 매력을 알고 일본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일본의 노자와라는 물이 맑고 이제 네. 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서 그 지비루라 그래서 네, 그 네. 지역의 맥주를 네, 판매하는 네.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지사케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술을 매일매일 먹어가면서도 아직도 못 먹어본 술이 있었고 겨울에만 만드는 이제 호꼬라는 아주 유명한 정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케도 먹어봤는데 어떤 그 술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가치 있게 높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맛도 그만큼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걸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맞아요. 가치를 좀 있게 좀 우리나라는 좀 설명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빨리 취하고 그런 거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 그것이 살아나고 있어요. 막걸리 종류만 1,500종류가 된대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막걸리 문화 속에서 막걸리를 골라 마셔야 돼요. 아무 막걸리를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는 보통 출하된 지 2일에서 4일 정도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출하된 걸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숙성시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단맛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막걸리들은 보통 대기업 막걸리들은 잘 아니에요. 지역 막걸리. 그럼 막걸리하고 동동주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 네. 실은 문헌에 보면은 동동주와 비슷한 술이 있습니다. 부의주라고 해서 뜰부자의 개미 의자입니다. 하얀 개미가 동동 떠 있다. 그래서 부의주라는 술이 있는데 약간 청주와 탁주의 중간적인 개념이고요. 술이 완전히 다 익으면 이 쌀알 밑으로 싹 가라앉아요. 완전 알코올 발효가 되면은. 근데 아직 식혜에서 주스에서 술로 안 넘어갔어요. 얘가 아직 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동동주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밀로밖에 술을 못 빚었을 때 쌀을 위에 뿌려놓고 밥을 위에 뿌려놓고 그냥 이것이 동동주라고 한 거예요. 문헌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복원한 것은 최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화가 생겨난 곳이 어디냐? 네, 바로 양조장이죠. 전국에 양조장이 많은가요, 근데 선생님? 한 800여 곳. 꽤나 많네요. 막걸리하고 전통주만. 그렇구나. 꽤 되는구나. 서해대교만 놓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충남의 초입입니다. 거기에 신평 양조장이라고 있어요. 신평 양조장. 그 당지의 유명한 쌀이 뭐냐면 해나루 쌀입니다. 해나루 쌀이 있어서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사찰의 곡차 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연잎을 넣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술을 마시면은 차분해져요, 사람이. 네, 차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 술을 빚는 그 아버님, 그러니까 2대, 3대 되는 분, 김용세 옹 그리고 김동교 씨 이 두 분의 성격이 그렇게 차분할 수 없어요. 술 빚는 분을 보고 술 맛을 느껴집니다. 가면은 막걸리 소믈리에 체험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막걸리 칵테일 같은 거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조가 마셨던 것이 오미자 차라 그랬죠. 오미자로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오미자의 주산지가 어디냐? 주산지가 어디냐? 바로 문경이죠.
원래 이게 오미자 약재여가지고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거의 최초로 이제 술로 이제 만드신 거죠. 근데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 여러 가지 맛인데 단맛 말고는 다 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맞아. 예, 일반적인 포도는 발효에 한 달 정도면 되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숙성이 1년 반이 되고. 그 발효한 오미자 와인을 가지고 또 증류한 오미자 브랜디도 있습니다. 그 요만한 한 잔에 오미자 이따만큼 들어가요. 예, 한 잔에 모든 것이 다 응축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참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의 주세법이라고 해서 직접 집에서 술 빚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술을 나눕니다. 하나, 일본주. 일본주 뭐냐? 청주입니다. 또 나누죠. 조선주, 탁주, 약주가 되는 거죠. 정종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사케 브랜드죠.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쓰는 고급 청주가 돼버린 거예요. 주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산업화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어떤 나라는 다 주세법 시행됐고 그 주세법 시행되면서 술로의 세금을 다 거둬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났어요. 어떤 분들은 산업화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어떤 나라는 다 주세법 시행됐고 그 주세법 시행되면서 술로의 세금을 다 거둬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되게 화가 났어요. 네.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조선 주조사라는 책을 내요. 1935년도에. 그러면서 이걸 했던 목적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네. 조선주는 매우 간단히 만들어지므로 당시 제조 방법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것이 없었다. 근본적인 것이 없었다. 근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는 경우에는 그 누룩이 1% 이상 들어가면은 청주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1965년도에 정말로 아픈 역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곡 관리법입니다. 뭐냐?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쌀로 술을 빚지 말아라.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수입된 밀로 만든 밀 막걸리가 성행을 했던 거죠. 원래부터 밀 막걸리가 굉장한 전통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밀 막걸리 성행을 하면서 당시에 안동 소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동 소주조차도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 같은 희석식 소주로 바뀌게 된 거죠. 원료의 풍미가 있는 술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 것이죠. 1988년도에 나라가 서울에서 열리는 큰 스포츠 행사를 맞이해서 술 빚는 장인분들에 대해서 무형문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을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정된 술이 경주 최씨 가문의 술 있죠? 경주 교동법주. 경주 법주는요 금복주에서 만드는 거고요. 경주 교동법주만이 진짜 무형문한 술입니다. 최부자 때. 그리고 문배술. 조와 수수로 만들었는데 배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술입니다. 그리고 봄하면 대표적인 술이 바로 진달래 술이죠. 그래서 면천, 두견주 이런 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총 술 시장이 8조 정도 됩니다. 8조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만든 식품명인 그리고 지역 특산주들, 지역의 농산물로 빚는 술들의 수요는 겨우 400억 원이에요. 0.5%, 1%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대기업의 다양한 막걸리 있죠. 그걸 다 치더라도 10%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전통주의 문화와 산업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마셔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쌀로 만들었느냐, 며칠 숙성을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방법을 만들었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전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